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부장입니다. 이게 날씨가 굉장히 좀 갑자기 이제 더워졌습니다. 제 앞에 계신 PD분은 벌써 반팔 입고 계시는데 덥긴 덥네요. 예. 벌써 여름이 온 것 같고요. 근데 뭐 일교차는 좀 있으니까 건강에는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이제 엠트렌드 구독자가 그래도 좀 많이 늘고 있어서 좀 뿌듯한데, 그 현대차증권 그 노근창 이제 센터님께서 반도체 그 관련해서 영상이 좀 올라와서 한번 봤는데, 이 V2L이라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로도 이걸 좀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좀 저도 좀 흥미로웠고, 용어들이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저희 또 편집하시는 분이 또 자막으로 잘 설명을 좀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좀 감사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제 제 옆에 좀 굉장히 요즘에 바쁘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 또 보고서 때문에 제가 또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제가 또 나름대로 그 고객분들한테 칭찬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워낙 또 올해 좋은 기업들 많이 발굴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댓글에도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 주셔 가지고 모셨습니다. 저랑 이제 같은 회사 좀 근무하시는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지금 이제 화학 섹터를 좀 담당하고 계시는 이한나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가 항상 이제 회사에서는 또 한 번씩 뵙고 그다음에 다른 방송에서는 뵀는데 이제 같이 방송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좀 어떠세요? 그 오늘 이제 엠트랜드 처음 오셨는데 좀 요즘 좀 근황 어떠신지 좀 간단히 요즘 말씀해 주시면 요즘 좀. 근황이요? 예. 저 진짜 너무너무 바쁘게 예. 지내는데 요즘에 좀 새롭게 네. 접하지 못했던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아, 예. 많이 저는 힘든 알고 있습니다. 상황입니다. 저는 예.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또 힘내시면 좋겠고 꼭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았고, 제가 이제 올해 사실 이제 보고서에서 뭐 특히 효성그룹 되게 좀 긍정적으로 많이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 나서 진짜 고맙다는 댓글 진짜 많이 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한나 연구원이 이 보고서를 토대로 많이 좀 언급을 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워낙 또 주가도 많이 가서 좀 진짜 압도적으로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칭찬도 해 주시고 고맙다는 좀 인사를 해 주셨는데,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해 드릴 내용 엠트렌드가 이제 채널이 사실 이제 모빌리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쪽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거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또 수소 관련해 가지고도 얼마 전에 다른 채널에서 제가 영상 아주 잘 봤거든요.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오늘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도 좀 준비를 해 봤는데 그 바로 EV 배터리 그 기술 방향과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 좀 간단히만 좀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시겠어요? 배터리 관련해서 요즘 이제 세미나를 다니거나 이랬을 때 네. 기존에 이제 발간 자료들을 배터리 부분만 조금 캐치를 네네. 해서 업데이트 자료로 좀 가져온 거고요. 뭐 기본적인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저의 이제 산업 분석에 대한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네. 큰 기술적인 방향의 줄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가는 흐름으로 그죠. 가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각 이제 소재별로 좀 기술적인 방향이 어떤지 이제 그에 따라서 큰 장기적인 그림으로는 맞겠지 정해져 있겠지만 기업별로는 좀 어떤 투자 전략 가지고 가야 될지 그런 걸 좀 다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2차 전지 개인 투자분들이 진짜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때 뭐 폭스바겐 쇼크 때문에 많이들 좀 고생하셨고, 또 LG와 SK 합의하면서 좀 반등해서 요새는 쪼금 이제 그래도 분위기는 좀 좋아지는 모습인데, 일단 오늘 이제 2차 전지 혹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궁금증을 한번 해결하는 시간으로 좀 가져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이 사실 이제 작년도도 좀 제가 놀랐던 게, 작년에 사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처음에는 "전기차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아 가지고 '아, 2차 전지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그리고 다시 구경제로 돌아가나?' 이런 좀 생각을 사실 많이 음.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사실 또 이제 화학 업종을 다루시니까 뭐 석유화학도 사실 되게 좋았잖아요. 네. 예상보다는 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와서 화학 내에서도 2차 전지 못지않게 석유화학들이 좋았는데, 사실 근데 제가 이 전기차 배터리 이제 언급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그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이한나 연구원님이 예전에 어느 이제 채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적으신 걸 기억을 하는 게 뭐냐면, 석유화학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 플레이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원재료 비용이 만약에 떨어지고 제품 단가가 안 올라가도 사실은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적어주신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니 저도 되게 그거에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예전에도 이제 너무 스프레드만 믿다가 마진이 너무 좋을 때 고점에 사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제가 아직도 많이 그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스프레드라는 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젠간 뭐 그런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해소되면 또 좁혀지는데, 근데 산업의 성장이라는 거 한번 방향이 잡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기차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확실히. 네. 또 수소 연료 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화학 업종을 보실 때도 그런 시각으로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난달에 아이오닉 5와 그다음에 기아의 EV6가 이제 공개가 됐고, 또 제너시스 모델도 좀 새롭게 공개가 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 2차 전지 업종이 이제 그러면은 더욱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가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해져 있는 방향성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소 경제야말로 지금 오히려 초창기 전기차 시장과 같은 아직은 표준화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흐름인데 반해서 이미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뭐 폐쇄를 한다 하더라도 내연기관차 먼저 폐쇄하지 전기차는 나중에 네, 한다고 그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반의 비중으로 가져간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그거에 앞서서 더 많이 수량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굉장히 폭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도 저도 공부를 좀 어쨌든 많이 이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그래도 아직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배터리의 좀 기본 원리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전해액 막 분리막 있는데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이게 용어만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개념 예. 정리 좀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정말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기에 저희 건전지 생각하시면 사실 네. 되는 건데, 근데 저희 그림 항상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양쪽에 그냥 있는 그림 되게 많이 네. 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요 건전지 안에 전해 액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전해 액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이제는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면은 음극재로는 기본이 되는 소재는 흑연입니다. 이거 흑연을 지금까지는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을 7대3 비율로 섞어서 네. 집어 넣으면은 아래 가라앉는 게 음극재예요. 그리고 뭐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을 해서 블렌딩을 해서 집어 넣는, 그러니까 뭐 NCM, NCA, LFP 같은 요런 양극재 같은 것들은 그 안에 집어 넣으면은 위에 동동동동 떠요. 그래서 약간 수위 자체가 양극재가 약간 위쪽에 있고 음극재가 좀 아래쪽에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음극재에 속해 있는 리튬 이온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위치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배터리의 기본적인 방향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꾸 간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양극재하고 음극재의 요 차이를 우리 이제 전류의 위치라고 해서 전위차라고 불러요. 전기차. 이 전위차는 곧 전압이 돼서 전압이 세지면 세질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은 저희 주행 거리도 늘어나고 동력이 네, 세지게 그죠.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 기술이 기본적인 배터리의 메인이 되는 기술적인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요새 저번에 이제 LG화학도 그렇지만 이 배터리 사고가 좀 많이 났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막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분리막은 문제가 없는데 그 예전에 내용 그 들어보니까 리튬 친전물인가요? 그게 예. 자꾸만 쌓여가지고 그럴 수도 예.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왜 좀 사고가 나는지, 이게 폭발 사고 나는지 그거 좀 한번 개념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규명이 된 거는 없습니다. 네. 여전히 없기는 한데, 저는 적어도 분리막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리막은. 지금은 예전에 저희 습식 분리막만 썼을 때하고는 다르게 세라믹 코팅 이후로는 사실 그거에 대한 화제는 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양극재를 자꾸 언급을 드렸던 이유는, 그냥 이제 과거부터 이제는 양극재 연구개발 쪽을 보면 니켈 함량 60% 이상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순간에 니켈하고 리튬하고
화합물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말씀드렸을 때 기본 원리가 리튬 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제 전기를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이 리튬이 니켈하고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서 이 둘의 원자 반지름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리튬과 니켈의 화합물이 형성돼 버리면은 요 덩어리가 자꾸 양극재 예.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극재 쌓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전해액으로 부피를 견디지 못하고 전해액으로 흘러 들어와서 또다시 CO2하고 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형성을 하면 저희 전해액 안에 이제는 필터 역할을 하는 분리막이 있잖아요. 네. 요 안에 공간에 잔류 리튬이라고 해서 리튬 화합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쌓이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그렇다가 이제 분리막을 뚫게 되는 거죠. 이 부피를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양극재의 니켈의 함량이 높아지면서 리튬과의 화합물 형성으로 과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근데 있을 요새 것 기술 같습니다. 방향이 어쨌든 막 그 SK 이노베이션은 그때 보니까 구반반인가요? 그러니까 니켈이 무려 이제 90%까지 들어간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더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 LG화학도 그러니까 사실 80%대부터도 화재 위험은 더 네, 더 높아지는데 높아지겠네요. 지금 근데 SK 이노베이션 보시면 80%대 넣는데 화재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쵸. 한 번도 안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리막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집어넣기가 네. 좋은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LG화학도 LNF 쪽에다가 이번 올해부터 집어넣는 양극재가 NCMA라는 양극재잖아요. 요게 이제는 양극재 안에서 니켈과 리튬의 화합물이 형성이 되더라도 전에 액으로는 흘러 들어오지 말게 하자 해서 굉장히 부식이 되는 가능성이 높은 알루미늄을 코팅을 해주거나 불순물로 도핑을 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그걸 에코프로비엠이 했던 걸 사실은 SK 이노베이션이 에코프로비엠 양극재를 받으면서 네. 80%짜리를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지 네. 않았나 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90%대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네. 사실 이제 하반기에 SK 이노베이션의 북미 공장 쪽으로 계약 가능성이 높은 게 에코프로비엠의 90%짜리예요. 니켈 함량. 그럴 때는 어떻게 넣냐면 80%까지는 알루미늄 반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보완을 해줄 수가 네. 있는데 90%대가 가면은 알루미늄 반응성이 떨어져요. 그럼 다른 소재를 사실은 코팅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 기술이 티타늄이나 지르코늄 같은 걸 넣는 거예요. 그 기술 에코프로비엠이 사실은 개발을 완료를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만약에 90%짜리로 계약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거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NCMX라는 양극재가 X. 될 거다. 네. 네. 그 NCM 그러니까 어쨌든 NCMA까지는 들어봤는데 네. X면 또 이건 정말 또 어떤 또 파급 효과가 몰고 올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이 티타늄이나 지르코늄을 쓰면 어쨌든 이제 90% 이상에서도 좀 뭔가 그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배터리 워낙 또 잘 아시니까 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한국 기업들은 그 NCM 배터리에 거의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중국 기업들 보면은 LFP 배터리 계속 좀 더 오히려 올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중국 회사들이 이 LFP에 이게 집중하는 게 어쨌든 기술력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NCM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NCM도 있지만 LFP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만들기가 쉬워서 그런 건지 이게 좀 중국 업체들과 우리 한국의 전략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해외 또 자동차 업체들 중에는 또 LFP 선택한 기업도 있는 것 같고 NCM이 더 우위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경쟁 구도에 대해서 현재 현황하고 좀 앞으로 전망은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LFP가 원래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게 2009년 10년 때였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NCM보다도 훨씬 각광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NCM 니켈 함량 뭐 한 10%대 들어갔을 때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는 오히려 LFP가 높으면서 안정성은 훨씬 뛰어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때 제일 많이 나갔던 차종이
저희 공공재들 있잖아요. 아. 그냥 청소차, 트럭 뭐 이런 뭐 것들, 관용차 뭐 버스 이런 뭐 이런 아, 쪽. 그런 쪽.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각광을 받다가 이제는 분리막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양극재 기술도 더 발전이 되면서 NCM이나 NCA가 에너지 밀도를 확 치고 올라오게 됐죠. 예. 그러면서 이게 주류로 확 갔던 거예요. 음. 근데 또다시 막 화제 이슈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결국에는 안정성이 메인이기 때문에 우선은 LFP를 위주로 이 포트도 들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부는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까지 주행거리를 이렇게까지 뽑아놨는데 다시 아래쪽으로 LFP로 내려간다는 건 사실상은 조금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CNT 기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테슬라 배터리데이 이전에 나노와이어 기술도 언급됐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LFP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전성에다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양극재 쪽에 뭐 CNT 결정 구조를 입힌다든지 요런 뭐 나노 입자 크기의 기술을 입히게 되면은 사실은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셀투팩 같은 요런 기술들로 해서 굉장히 하나씩 더 많이 쌓게 된다면은 에너지 밀도를 어느 정도는 채우면서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포트를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LFP가 되게 안 팔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다. 예, 근데 그죠. 사실 전반적인 수요 비중으로 보면은 LFP 되게 높아요. 그래서 BYD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BYD 배터리 갖다 사용을 하고, 아직도 공공재 쪽으로는 다 이제 LFP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대표적인 기업이 BYD가 있는 거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CATL은 이제 LG화학이나 이런 쪽하고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NCM도 같이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FP도 이게 들어보니까 좀 장점도 되게 어쨌든 많고, 자동차 또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확실히 메리트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도 뭐 자동차를 좀 이제 운전을 하지만 어제 이 자동차 오너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주행거리를 이거 무시를 못할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200km 가는 거랑 500km 가는 거랑 딱 봤을 때 어차피 비싸더라도 이게 사람의 좀 마음의 안정감이 생겨요, 사실은. 딱 맞아요. 운전할 때. 아이고, 내가 200km밖에 못 가. 그럼 이게 왠지 뭔가 좀 자꾸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제 생각에 LFP가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대중화가 됐을 때 NCM도 분명히 기술력이 또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개발을 해가지고 될 것 같다고 보면,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주행거리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진짜 그렇죠.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LFP가 대세가 되게 어렵고 또 중국이 또 진출하기 어려운 나라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하나 연구원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래도 지금처럼 어쨌든 각 국가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NCM, LFP로 나눠서 간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NCM이 주류가 되고 이제 LFP는 조금 마이너? 아니, 이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 쪽으로 LFP를. 마이너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주행거리 차이 커요. 너무 크니까. 예, 지금 뭐 이걸로 보완할 수 있다 뭐 한다 하지만 그거 직접 적용해서 제대로 주행거리 나온 경우 별로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갈 때에는 LFP를 일부 써보는 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방송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저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NCM 배터리 한번 좀 계속 메이저 위치 차지하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양극재에 대해서 한번 좀 여기까지 좀 한번 이제 설명을 좀 잘해주셨고, 또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음극재하고 좀 동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뭐 SKC라든가 일진 머티리얼즈 뭐 이 솔로스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동박이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이란 구리 전지박을 좀 뜻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건지, 아니면 비슷한데 그냥 양산을 그러니까 대량 생산 많이 하는 회사가 일단은 1등인 건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SK가 예전에 지분 투자했던 왓슨이란 기업이 전 세계 1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 또 한국과의 뭔가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진짜.
원래 처음에 1층 머티리얼즈가 한 2, 3년 전에 들고 나왔을 때는 두께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네. 이게 저희 이제 전극이 두 가지면 알루미늄 박도 있고 동박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런 기술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알루미늄 그쪽으로 박은. 진출을 웬만하면 네. 안 하는 거고, 동박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진입장벽은 조금 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에 그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박을 얇게 만든다는 그런 기술적 차이는 있었는데 금방 진입장벽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어디까지나 구리박이다. 구리박. 그리고 장비를 돌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금방 중국 업체가 1위를 차지를 네, 했잖아요. 네. 사실 얼마 못 가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는 범용 소재가 됐다. 범용 소재.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규모의 경제죠. 규모. 네, 규모의 경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가, 그러니까 구리 가격에 의해서 마진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단가는 그만큼 많이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규모의 경제로 가야 되는 소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 보니까 2차 전지 이제 셀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데 이쪽 그 동박 업체들 주가는 막 사상 최고치를 넘기는 막 모습도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만의 또 뭔가 진입 장벽이 있나 좀 궁금을 했는데 그건 어쨌든 아니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지금 SK 예. 넥슬리스도 지금 왓슨 집을 예. 계속 확보를 하는 게 계속 규모를 제일 많이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규모를. 거고 예. 지금으로서 규모로만 보면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가장 앞서고는 일진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으로 보면은 SK 넥슬리스가 이제 앞서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 차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터리 불확실성이 지금은 해소가 됐지만 해소되기 이전에는 네. 어쨌든 동박은 간다 수량이 그렇죠,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있었던 거죠. 어쨌든 동박 업체들은 그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좀 기술적 차이보다도 좀 양산 능력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음극재 관련해 가지고 저도 좀 궁금한 건데 요새 음극재 그 흑연이 들어가는데 이제 양극재가 이제 니켈이 이제 90%까지 가면 더 이상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음극재를 좀 이제 더 음극재 쪽에서 뭔가 기술 개발을 해 가지고 뭐 거기에 실리콘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실리콘은 그러니까 거기다 실리콘을 주입을 하면 이게 어쨌든 그 주행 거리나 밀도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건가요? 100%로 바꿔주면 엄청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전고체 굳이 할 100%. 필요 없어요. 그래요?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못 올리는 게 문제인 거죠. 5% 이상 못 올리고 5% 있는 이상.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기술적인 방향은 음극재 쪽으로 왔다. 양극재는 에너지. 이제는 안정성 위주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음극재에서 에너지 밀도를 계속적으로 올려주려면은 실리콘 함량을 계속 올려줘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가끔 그 CNT 관련주도 막 오르잖아요.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실리콘,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리콘 비중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노 입자 기술과 CNT 기술이 접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는 동시에 그런 관련주들도 오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음극재에서도 한번 실리콘 쪽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해액과 전해질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좀 저도 막 용어가 비슷해가지고 헷갈리기도 하는데, 전해액 안에 제가 알기로는 전해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해액 업체들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해질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해질이 하는 역할이 약간 이제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해질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해액,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전해질 쪽의 기업들은 제가 커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안 해주셨어요. 커버를 해야 되니까. 안 하고 있어서 사실 전해액도 딱히 커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만 살짝 설명드리면은 전해액 안에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저희 리튬 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리튬 이온을. 그래서 이동시키는 가장 핵심이 되는 염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 이제 용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용매는 그냥 흔한 그 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리튬 염을
전에 액 안에 완벽하게 녹여야지만이 얘네가 불순물 역할을 안 음. 하기 때문에 그 첨가제라는 것이 들어가는 네.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첨가제 가지고 굉장히 막 기술력이 높다 뭐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가끔 이 리튬이엄이 완벽하게 녹여지지가 않았을 경우에 불량률이 좀 네. 높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첨가제 쪽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소재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게 엄청난 기술이라기보다는 선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SN이라든지 AN 쪽으로 간 이후로는 얘네들도 범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리튬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만든 표준을 우리나라 이제 첨보라는 기업이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맞아요.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도적으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혹시 여기 전공이 이쪽이신가요? 화학이세요? 아니면 왠지 화학 박사님 같으셔가지고. 그럼 직접 따로 다 공부를 하신 거예요? 따로? 그냥 전공과 상관없이. 네네.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을 이제 좀 판단하기에 조금 더 유리해서. 저는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 타사 자료도 정말 많이 보긴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이제 타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사실 뭐 당연히 이론도 알고 계시겠죠. 근데 보고서에는 이론보다는 이제 산업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한나 애널리스트의 특징은 이론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고서 보면요 무슨 논문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시기는 또 되게 좋은 자료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투자와 관련돼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지금 투자 심리가 어쨌든 최근에 SK랑 또 LG가 합의를 보면서 조금 이제 회복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공포를 좀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전고체 배터리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우리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저도 꺾였다고 보지는 않는데 뭐 어쨌든 이제 3사가 점유율도 좀 높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수요도 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또 내재화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면 이게 PER이라고 하나요? 이 멀티플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긴 한데 좀 이한나 연구원님은 이런 좀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 번씩은 꼭 매해 네, 한 네, 번씩은 네. 등장하는 것 같아요, 진짜. 내재화와 전고체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우선 내재화 부분은 저는 당분간은 굳이 멀티플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유는 완성차 업체들한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배터리 의미가 없다. 업체들도 지금 마진을 이제 막 넘기려고 한 기업이 이제 연간 흑자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 LG화학 정도밖에 맞아요, 없는데 맞아요. 뭐 CATL이나 뭐 이런 데는 조금 더 다른 분위기인 예. 거는 사실이지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전고체 얘기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아직도 맞아요. 기술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내재화를 시켜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라인 다 바꿀 거면 또 바뀌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고민을 해도 될 문제가 저는 내재화라고 보고 있고 그럼 전고체는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전고체는 항상 업데이트는 계속 해야 될 것 같기는 업데이트는 해야 해요. 된다. 왜냐면은 뭐 아직 그러니까 상용화까지는 멀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소재에 대한 표준화를 하려는 기업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미리미리 들고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시제품이라도 당장 내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요런 느낌, 이런 표준화된 소재로 가지고 갈 거다라는 거를 미리 선점을 하려는 움직임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라도 하나하나씩 이루어진다면은 그거는 멀티플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은 충분히 될 수 있다. 다만 상용화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보고 상용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여기 어제인가 그제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BMW도 뭐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했었는데 2030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걸 딱 기사를 본 순간 쉽지 않겠구나. 네. 왜냐하면 도요타도 뭐 2025년 얘기를 한 걸 기억은 나는데 BMW도 뭐 개발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2030년이 사실 너무 먼 얘기잖아요. 근데 네. 그때 그거를 완성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는 전고체 배터리 좀 먼 얘기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술 변화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좀 업데이트는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좀 2차 전지 하면서 그래도 그때 배터리 내재화 얘기 나와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고객분들 상담을 받을 때
그래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언급을 했더니 저는 제가 믿는 구석은 저는 미국이라고 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 시장에 지금 우리나라 LG하고 SK가 들어가 있고 삼성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파나소닉이 이제 배터리 공장이 있고 그리고 중국은 어차피 진입이 안 되고 있고 유럽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 구도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제조 부흥을 위해서 2차 전지 이번에 뭐 소송도 잘 돼가지고 되게 환영한 걸로 아는데 이 그림으로 우리나라한테 되게 유리한 구도로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결국에는 이 미국 시장도 결국에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누구나 들어와서 이런 좀 무한 경쟁이 펼쳐진다고 좀 보시는 건지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무한 경쟁이 펼쳐지려면 플레이어들이 엄청 많이 네. 들어온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 플레이어는 갖춰진 네,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유럽 기업들에 대한 진입들도 예전부터 뭐 계속 얘기는 오고 있는데 사실 배터리 기술이 뭐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미리 예전부터 한 건 사실이에요. 예. 유럽 기업들도 굉장히 업력도 오래됐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직접 계속 상업화를 시켜보고 라인을 깔아보고 수요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네. 그래서 뭐 그냥 정말 간단한 동박 수요를 하나 잡는데도 네. 오래 걸리는데 양극재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배터리 수요를 잡는 거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우선 당장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약간 업데이트는 네, 해보되 업데이트는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LG하고 SK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많이 주도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림이지 않나. 그리고 미국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고 지금 배터리라고 하는 이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많이 수혜를 받고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되게 어쨌든 그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기후 정상회의가 열릴 텐데 그 전부터도 이번 인프라 법안에도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한 그 170한 5억 달러 정도인가요? 뭐 그 정도 금액을 좀 집행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데 이 미국은 왠지 그동안 전기차가 거의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테슬라가 일단 있는 국가인데도 많은 분들이 미국 가면 전기차가 아니라 자꾸만 이제 가솔린차만 떠오를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영향력이었던 것 같긴 한데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이게 열린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제가 뭐 기초적인 거 하고 투자 전략까지 한번 좀 물어봤는데 혹시 더 설명하실 거 있나요? 혹시 뭐 보고서라든가 아니요, 그거 다 그 내용들이 다 그 여기 내용이죠? 써 있어서. 말로 그냥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네. 아 그리고 시간 좀 약간 있으니까 그 수소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를 어쨌든 이제 커버리지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탄소 섬유에 대해서는 그전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 이걸 또 처음 접해보신 분들 계시니까 탄소 섬유가 왜 그 수소 연료 전지에서 좀 제일 중요한 건지 이제 그 리포트 그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좀 중요한 소재인데 그걸 또 보니까 만드는 업체가 또 없더라고요. 전 세계 몇 개. 일본 회사들이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쨌든 지금 효성 첨단 소재가 하고 있는데 이 탄소 섬유가 뭔지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효성 첨단 소재의 좀 기술력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앞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필적한 기술력인지 아니면 좀 아직은 뒤따라가야 되는 건지 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탄소 섬유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항상 그 기본적인 소재의 흐름은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네. 그러면은 압력을 가했을 때 부러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강하면서 부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제 소재의 그죠. 방향성이고 예. 이제 고무는 탄성이 굉장히 좋은데 단단하지 네. 못하잖아요. 근데 요걸 가지면서도 단단할 수는 없을까? 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우면서 또 강성을 갖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철에서 알루미늄으로 가고 요런 흐름인데 알루미늄을 대체하는 사실은 탄소 섬유의 등장은 알루미늄을 대체하는 시장에 대표적인 소재로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수소 경제가 워낙 지금 친환경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수소라고 하는 이 기체는 너무 가벼워요. 부피도 너무 크고 예, 맞아요. 그래서 압력을 엄청 세게 줘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저장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단하되 얘가 압력이 많이 가해져서 부러져 버리면 폭발하잖아요. 예. 이걸 막아주고 싶은 소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재로
탄소 섬유가 가장 표준화돼서 가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탄소 섬유는 철보다도 7배가 강하지만 그만큼 탄성도 한 5배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철의 강도와 고무의 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약간 신소재인데 이미 어느 정도 일본 기업들이 앞으로 가는 길을 많이 보여준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만약에 수소를 굉장히 많이 저장을 해야 많이 운송을 할 수도 예. 있고 저희 차 안에 넣고 다닐 때도 수소 발전기에 연료전지가 계속 들어가려면 수소 양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700바 이상으로 막 계속 올리고 싶으면은 탄소 섬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폭발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탄소 섬유는 기본적인 수소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소재가 되기 때문에 충전소에도 쓰이지만 요즘에 되게 많이 깔리고 네. 있는 게 이제 수소 이동시키는 그 튜브 트레일러도 많이 네. 깔리고 있고 이제 넥소 들어가는데 뒤에 트렁크 쪽에 수소 압력 탱크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 사실 사용되고 있는 게 탄소 섬유입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모든 걸 다 탄소 섬유로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뭘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혹시? 도레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있죠. 예. 저희 뭐 벤츠라든지 아우디 이런 굉장히 탑클래스급 있잖아요. 거기 바디에는 탄소 섬유가 사용이 돼요. 아, 그래서 엄청 비싸잖아요. 비싸겠죠, 당연히. 네, 엄청 사치품으로 굉장히 좀 많이 쓰이고 그리고 저 보잉 같은 경우에 보잉 777 뭐 이런 것들은 동체에 다 지금 탄소 섬유 들어가고 있고 예전에는 한 30%밖에 안 써였는데 지금 70% 가까이까지 70%. 늘어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도레이가 그쪽으로 OP 마진을 거의 36%씩 36%요? 예. 엄청나네요. 근데 이제는 사실은 뭐 기체 압력 용기 쪽은 이제 가끔 그냥 네. 들어와 보는 시장에 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풍력에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풍력에도. 풍력 블레이드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네. 그리고 기체 압력 용기도 사실 지금 수소하고 산소통만 생각을 하는데 CNG 압력 용기 중간 단계잖아요. 예. 친환경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CNG 압력 용기는 또 탄소 섬유가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낚싯대에도 쓰이고 요트에도 쓰이고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제 수소에 많이 이제 탄소섬유를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긴 한데 쓰임새는 진짜 다양한 그런 소재인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효성 첨단 소재의 기술력 한 번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일본 업체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는 세다고 강도가 세다고 기술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탄성이 좋다고 기술력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산업에 어떤 물성이 들어갈 때는 다 다르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걸 다 맞춰줄 수 있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지 물정의 개수가 많은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일본 회사 그 도레이 첨단 소재 홈페이지 카탈로그를 보시면은 한 2-3페이지 넘어가요 물성만. 근데 우리 효성 첨단 소재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지면 하늘과 땅 차이로 기술력 차이는 나는데 그럼 도레이 사지 왜 효첨이냐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총 9개의 기업 정도가 있는데 1위인 도레이는 이제 막강한 거고 2위에 예를 들어서 엑셀은 뭐 풍력이나 이런 쪽을 거의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3위에 미쓰비시는 물성이 있어도 골프채밖에 안 들어가요. 골프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업군이 그 산업군 안에서의 점유율이 다 다른 거죠. 근데 이 기체 압력 용기 쪽만큼은 1위가 도레이고 2위가 효성첨단 소재예요. 효성첨단 소재는 강도 센 것만큼은 앞에 순위권에 있는 기업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체 압력 용기, 이렇게 단단한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국산화 바람도 불고 있고 도레이보다 싸게 만들고 이렇다 보니까 기체 압력 용기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룸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성첨단소 어쨌든 방향을 잘 잡았네요. 그렇죠. 이거 네. 어쨌든 저장할 수 있는 게 지금 필요한 건데 네. 거기서 중요한 게 어차피 탄소 섬유니까. 근데 어차피 이제 모든 걸 다 하려면은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인데 네. 그것만 방향을 잘 잡아서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효성 첨단 소재 경영진의 선택이 좀 옳았지 않나 하는 좀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궁금증을 저도 이제 다 한번 그 수소까지 해가지고 해결을 해봤는데 어쨌든 좀 여러분들이 또 이 궁금증이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해소됐으리라고 좀 믿고요. 혹시 근데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나중에 또 이한나 연구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AS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니까 좀 댓글 많이 좀 달아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한나 연구님 요새 어쨌든 굉장히 좀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어쨌든 저희 당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당사 지인 카드를 좀 썼어요. 어쨌든 모시기 진짜 어려운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 좀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하나 연구도 좀 뭐 건강 좀 유의하시고요. 네. 예.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살이 빠지고 있어.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엠트렌트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좀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그 댓글에도 좀 이런 방향으로 또 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궁금증이 있으면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건의사항 좀 반영해가지고 다음 컨텐츠에 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하나 연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